안녕하세요. 내 정신을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볕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참 고생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에 힘입었어요. 오늘 이건희 회장님의 어두운 부분, 사람이 항상 보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어두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두운 부분 얘기를 하면서 뭐 좋아라 할 일은 전혀 그런 바보스러운 짓은 여기 이 방송에서는 할 사람 없겠죠. 그런 못난이 같은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분은 견뎌내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다시 얘기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고 밝은 면만 쭉 얘기하게 되면서 뭐든지 잘 갔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늘 그 이면에는 그같이 이 땅에 산다는 거는 고뇌와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닌가. 지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관계없이 똑같이 당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큰 사건들만 보더라도 첫 번째로 2008년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부진, 이무재 두 사람의 이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게 했던 거는 막내딸, 영감은 이건희 회장이 그토록 아꼈던 딸이고 가로 늦게 얻었던 딸이었는데 그 막내딸이 미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죠. 그런 사건들. 또 그러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성 승계 문제죠. 이재용 회장께 승계를 하면서 불법을 일으켰다 어떻다 이러면서 실제 미국 엘리엇이라는 그 사모펀드 회사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는요. 결국 1389억을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재판소죠. 국제재판소로서 부터 선고를 받았고요. 아마 법적인 그 투쟁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삼성의 얘기를 함께 나가면서 이거는 왜 이런가라는 부분을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좀 같이 다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런 거는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두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두운 부분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면을 본다는 얘기는 세상에는 다 명암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한쪽에는 빛이 있다면 한쪽은 어둠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어둠을 볼 줄 아는 눈을 제대로 못 갖게 되면은요, 세상 전체가 다 어둡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죠.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어두움을 제대로 볼 줄 아는가라는 안목을 갖게 되는 거는요. 또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의 반면 교산을 삼아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어려움 당한 자체에서 파묻혀서 태어나기 무척 어려운 게 인간입니다. 이때에 나처럼 이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 나보다 더 심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견뎌냈는가라는 부분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자기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순웅님 얘기는 기업인들,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괴롭혀서 그렇죠 라고 했는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볼 때에 그 바탕에 있는 게 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좌우의 대립이죠. 이게 좌우의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그거는 그럼 왜 생겼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크게 봤을 때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뒤에 인제 '우리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체에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특히 인제 그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들, 그다음에 외국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았죠. 당시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서로 평등하게 살자, 또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빈부격차도 없고 서로 평등하게 살고 누구든지 병원은 공짜로 가고 누구든지 공짜로 공부를 배울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하니까 우리가 나라를 만들 때 이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이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인제 전공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쓰신 논문이 뭔가 하면은 국제 법률, 국제 관계학입니다. 국제 관계 속에서의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논문이 그건데 재밌는 거는 이분의 얘기가 "국제 관계에 법이라는 거는 없다. 힘이 곧 법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 국제 관계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 이 박사의 해안에 의해서 아무리 온 그 나라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원하더라도 공산주의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늘날 마침내 우리가 될 수 있었죠. 정말 그때는 위태로웠습니다. 영웅하면은 내노라는 사람들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좋다고 하는 쪽이었고, 또 우리 국민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될 때에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가는 게 첫 번째 그 일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얘기는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킬 때에 여러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북한의 김일성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단 38선만 넘어서게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공산당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그래서 자동으로 남쪽이 무너질 걸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나름대로 인제 갖고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형만하듯 박상희 공산주의자였거든요. 대구에서 공산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조직들이 쭉 전국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 이 사람들이 밀고 늘어오게 되면은 전국에서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인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럴 만큼 우리나라는 이 같은 그 좌측 사상이 뿌리 깊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 그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좌익 사상에 이게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나라의 그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심지어 박정희하고 더불어 했던 친한 친구들조차도 다 숙청해 버리면서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걸 국시로 내세우면서 박정희 정권이 출발하게 된, 이거는 김종필의 아이디어거든요. 김종필이 인제 얘기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뭐랄까 빨간 사상의 문제도 되고 또 형이 또 그런 걸로 했고, 그러니까 아예 나라의 국시를 이렇게 반공이라는 걸 내세워야 한다. 이게 인제 김종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쫙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뭐 때려잡자 김일성 뭐 이러면서 그런 빨간 글자로 써 있고요. 반공하면서 빨간 글자로 했고, 또 그 모자에 빨 반공 해 놓고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막 무섭게 해서 다니고 막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뭐든지 반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결국은 또 어떤 쪽으로 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나름대로의 운동권 사람들이 자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운동권이 자생하면서 북한의 도움도 받고 돈도 얻어오고 또 북한 가 가지고 어문짓도 하고 그랬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핵심은요. 이 같은 게 쭉 이어져 오면서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잘 될까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라가 혹시나 잘 될까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제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시 뭐 기본이고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요. 교육계, 심지어 판사, 언론인 할 것 없이 인제 다 들어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인제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못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못되게 하는 거 대놓고 못되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허물을 하나 잡아내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놓지고 있죠. 그런 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보실 줄 알아야지 그냥 '불법을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우리는 아직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같이 여전히 좌우가 갈라지면서 겪게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인제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는 부분인데 상속세의 문제입니다. 실제 상속세의 문제라는 건 뭔가 하면 '아 돈 많으면은 상속받을 거 많으면 세금 많이 내야지.' 이게 인제 좌측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얘기인데 뭔가 하면은요 세금이라는 거는 이중과세라는 거는 없습니다. 원칙이 그겁니다. 세금은 한 번만 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세금을 냈는데 돌아서 가지고 "그 지난번 세금 다시 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내겠어요? 그게 안 내는 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중과세는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재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소득세를 통해 가지고 재산에 대한 거를 세금을 냈어요. 내고 난 뒤에 재산을 이만큼 모았어. 모았는데 이 재산을 갖고 있다가 가족에게 줄 때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게 인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또 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 OECD 국가를 보게 되면은 12 개의 국가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아직 상속세가 있는데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자라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실제 머지않아서 미국도 이제 '상속세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상속세인데 어떻든 상속세 가운데서 인제 또 이 얘기를 하려 합니다. OECD 국가가 한 12개 국가는 아예 없다고 그랬죠, 상속세가.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탑 1 입니다. 자그마치 50%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폭탄으로 갖다 넣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인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떠들면은 괜히 돌맞기 딱 좋거든요. "아니 있는 놈이 뭐."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까도 말씀 큰 원칙에 따라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중 과세는 없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상속세가 점점 없어지고 가고 있는 추세에 와 있다. 이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 중에 당장에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제 삼성이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속세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마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조 단위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될 건가.'라는 게 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 단위의 돈을 모을 때도 여러 엄청난 세금을 내 가면서 벌었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난 뒤에 가족들에게 넘겨줄 때에 자그마치 조 단위가 넘는 것 같으면 50%의 상속세를 물게 되거든요. 그 많은 상속세를 이 자녀들이 어떻게 부담할 건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인제 요런 부분은 쏙 빼버리고 삼성이 승계를 시킬 때 꼼수를 부려서 물론 머리가 좋은 변호사들이 엄청 많으니까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불법 승계를 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문제를 크게 봤을 때에
단순히 지금까지 떠들었는 것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노원자님 상속세가 심각하네요. 예, 맞아요. 세계 어디든지 50%까지 징벌적 상속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적대시하는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다 그러죠. 그래서 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적대시하는 거, 그거는 절대 못난이들이 하는 짓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렇게 되나요? 상속세 사람 껍데기 마구 벗깁니다. 껍데기. 예. 뭐 제가 얼마나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저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징벌적이다. 이게 이제 제가 앞에 갖다 붙이는 용어인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미국도 상속세가 최고는 40% 갑니다. 가는데 미국은 어떤 게 되게 많은가 하면은요, 면세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면세 조건을 정말 많습니다. 면세를 해주는 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얘기가 그거 면세에 해당되는데 면세 그걸 받고 사느냐고 물어요. 제가 컴퓨터 뭐 이런 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요, 나 그냥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종이를 하나 떼주더라고요. 그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는. 예, 목사는 심지어 옷을 사더라도요, 세금을 안 내게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속옷은 포함 안 돼요. 왜냐하면은 속옷은 업무상 필요한 게 아니고, 겉옷은 업무상 넥타이든지 신발이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면세가 됩니다. 이럴 정도로 면세가 참 많이 돼요. 어떻든 그래서 특히 미국 그 회사들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사회에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사회에 돈을 내놓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면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면세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인제 그런 사회에 많은 헌납을 하게 되는 게 미국인들이 그건데, 우리나라는 헌납하더라도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입이 뭐 1 년에 5천만 원을 버는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요, 교회에 헌금을 1,000만 원 했다. 그럼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그걸 안 해 줘요. 최고로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내가 비영리 재단에 1,000만 원을 했다. 그럼 1,000만 원 그대로 인정해 줘서 내가 수익이 5천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런 법을 뒀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꼼수를 하도 많이 부리니까, 내가 어디 돈 냈다고 하면서 가짜로 영수증 만들고 뭐 만들고, 교회 헌금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1억 했다고 하면서 교회 헌금 그걸 받아내고 이런데, 교회는 그래도 그걸 잘 안 해요. 이걸 가장 심하게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불교입니다. 불교는 엄청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자기가 수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을 버는데 1,000만 원을 헌금했다. 이거는 말이 돼요. 5%니까요. 이거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5천만 원 벌면서 1,000만 원 헌금은 인정이 안 돼요. 과세를, 면세를 못 받는다고요. 어떻든 이런 거를 두고 생각을 염두에 깔고 인제 얘기를 한번 가도록 해 볼게요. 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나름대로의 이건희 회장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라는 걸 봤을 때 초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초격차를 그냥 논리가 뭘고 이론이 뭔가라는 걸로 할 게 아니고, 이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빨간색 책이 있고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초격차라는 거를 다음 주부터 할 테니까요. 여러분 책 사고 뭐 그러지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삼성이 했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라는 거 하나만 딱 뽑으라면은 저는 초격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격차에 대해서 한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할 텐데 빨리빨리 좀 갈게요. 사찰에서 가짜 영수증 남발하죠. 예, 이거는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이게요. 시주를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했고 몇 억 했다고까지 내놓질 않나 막 이러는 바람에, 물론 나름대로 요즘은 또 뭘 하는가 하면 국세청이 사찰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돈이 들어왔을 때 헌금을 받게 됐을 때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해 놨습니다. 바로바로 보고하게 해 놨습니다. 5억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5억을 제대로 썼는가라는 거에 대한 감사는 아직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러니까 역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국세청에 바로 5억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보고하더라도 5억이 들어와서 썼는 건지 5천만이 들어와서 썼는 건지 사찰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찰은 나름대로의 우리 절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외부 감사를 둬 가지고 이 외부 감사가 우리 절에서 1년 동안 있었는 걸 다 공개를 하자 해서 유일한 어떤 사찰 하나는 그걸 합니다. 외부 공개를 하죠.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나요? 교회는 훨씬 더 민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5억이 들어왔다 하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혹시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시면 빨리 그만두고 나오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애시당초부터 재직회를 거치고 공동의회를 거치고 당회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투명하게 대해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사찰은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너무 얘기를 하지 말고요. 제가 돌아와서 볼게요. 어떻든 우리나라에 이런 것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를 봐시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일 첫 번째 2008년에 있었던 비자금 사건으로 2008년 10월 달에 이건희 회장은 재계 은퇴를 선언하지요.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연구하면 1966년에 아버지 이병철이 사카린 사건을 제가 여러분 이미 했죠. 사카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퇴하거든요. 똑같은 일이 2008년 10월에 이제 이건희 회장도 그같이 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저는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때의 비자금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고발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 김용철 변호사라 해서 삼성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삼성전략기획실이라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그 내막을 알고 들고 나와 가지고 인제 세상에다가 그거를 물어버렸죠. 그러면서 그 김용철 변호사로 인해서 결국은 핵심적인 거를 인제 드러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건희 회장은 재계 은퇴를 선언하게 되면서 결국 물러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재계 은퇴를 선언하고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회장 체제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년에 2년 후 되니까 2010년에 재계를 다시 복귀하긴 합니다. 복귀하긴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와 똑같은 일이 요번에 또 벌어졌다. 그것도 데리고 있던 같이 일하던 녀석이 나가 가지고 그거를 비자금 150 몇 억인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은퇴를 선언하죠. 그다음에 인제 또 사건이 이부진 이무재의 이혼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부진은 이병철 회장이 아끼던 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왜 그 이건희 회장이 이부진 딸을 그토록 아꼈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매우 병약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매우 병약하게 태어나서 심지어 학교도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될 정도로까지 병약했고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아픈 아이가 있으면 특히 마음에 신경 쓰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아꼈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삼성가가 앓고 있는 일종의 희귀병인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희귀병, 그런 유전성 희귀병이랍니다. 병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사르코마리투스라는 병입니다. 10만 명당 36명이 발병되는,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물론 치료제 약이 없고요. 대신에 좀 이렇게 늦추는, 병의 진행을 늦추는 정도에 불과한데,
병의 현상이 뭔가 하면은 우리 근육이 발이든지 손목이든지 이런 근육들이 메말라 들어가는 병이랍니다. 이 사르코마르투스라는 병을 박두울 여사, 그러니까 이건희의 어머니로부터 그때부터 나타난 병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유전병인데, 그 유전병을 앓고 이제 이렇게 있는 딸에 대해서 매우 아끼면서 그렇게 했는데, 딸이 삼성의 아주 뭐랄까 평범한 사원, 당시에 이제 삼성에 자원봉사하러 왔던 젊은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딸이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서 딸을 결혼을 시켜줍니다. 아주 평범한 사원으로 도는 이무재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무재를 유학을 보내주죠. 삼성에서 유학을 보내서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차츰차츰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서 아마 부사장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또 하나 있죠. 그렇게 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의 원인이 됐던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할게요. 장자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장자연하고 통화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더니만은 우리의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계에는 이무재 이 사람, 또 그다음에 언론계에는 누구, 또 뭐 정치계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뭐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때에 장자연과의 여러 번 전화 통화한 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정확한 건 아니고 이혼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죠. 서로 소송이 붙어서 결국은 이무재는 삼성으로부터 141억 원을 보상받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이혼이 종결됐습니다. 141억보다도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참 가슴 아프겠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결국은 또 이혼까지 하고 이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어두운 부분만 다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막내딸 이윤형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집니다. 참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 나름대로의, 저는 초기에는 교통사고로 미국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만은 아마 LA에 있는 한국일보 기자가 그거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영감은 이상하다, 교통사고 같으면 경찰 나간 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게 이제 한국일보 LA 기자가 그걸 했고요. 이거 거의 동시에 워낙 재벌가의 딸이 그렇게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미국 언론에 먼저 이게 공개됩니다. 자살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이건희 회장이든지 삼성가의 가족들이 다 가서 미국 가서 가족만 해서 조촐히 장례를 치르고 이제 끝나게 들어오게 되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시 이 아이도 막내딸인데, 재밌는 건 이 이윤영이라는 그 막내딸이 그 삼성가 중에서도 굉장히 서민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재벌가의 자녀로서 이렇게 숨어지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했답니다. 대원 예고를 다녔는데, 대원 예고를 다닐 때에 거기에서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맛있게 하는 떡볶이집 이런 데를 서로 빨리 뛰어가서 떡볶이 사 먹으라는 것 중에 한 사람이 이 재벌가의 딸도 이랬고요. 그 떡볶이집 그렇게 먹고 앉았는 거라든지, 나중에 이화여대를 들어가거든요. 이화여대에서도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열심히 뭐 수업을 빠진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고요. 굉장히 수업도 열심히 잘 참석했고 나름대로의 학교에서 후배들이나 선배들하고 관계도 매우 좋았답니다. 그때 또 뭘 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싸이월드가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요. 싸이월드를 만듭니다. 이쁜이 뭐 이윤영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싸이월드를 만드는데 재벌가 아이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궁금하기도 했겠지만은 평소에 이 같은 행동을 아주 잘하는 그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겠습니다. 아 그 내용들이 보면은 뭐 젊은 애들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냈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애인 신모라고 합니다. 제가 실명 밝히기는 그분은 아직 그러니까 신모의 자기 애인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라든지 뭐 내 애인이고 뭐 애인께 기타를 배우려고 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제대로 못하고 뭐 등등 그런 얘기라든지 또 뭐 자기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 담그는 어떤 그런 거 담근 얘기. 특히 이 딸아이는 그 운전사나 인제 그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경호원이 따라다니거든요. 경호원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깍듯이 대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분이나 또는 운전기사나 뭐 경호원이나 할 것이 아주 깍듯이 대하는 그런 매너도 좋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였고 더군다나 인제 그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이 아이에 대한 게 아주 남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인제 막내딸인데다가 그 터울이 굉장히 심하게 집니다. 제일 위에 오빠에 대해서는 11살인가 그렇게 터울이 심하고 바로 위에 언니에 비해서도 6년 차 정도 터울이 심하고 이러면서 가로늦게 얻은 딸이다 보니까 더욱 막내딸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뻐했고 그러면서 또 뭐를 잘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자동차 운전 그거를 아버지를 닮아 가지고 되게 자동차 운전을 좋아했고 또 이건희처럼 뭘 좋아했는가 하면은 아 굉장히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것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 그 이건희 회장이 무척 아낄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졌는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면 서누구라고 하는 애인과 사귀다가 아버지는 이 삼성가에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게 되는 것도 아까 그 언니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이 같이 연결돼서 반대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서 유학을 갑니다. 뉴욕 대학으로 인제 유학을 가는데 본인의 의사에 때문에 유학 가는 게 아니고 삼성에서 아이를 떼놓기 위한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유학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랬는데 미국 유학 하면서 그 애인을 불러다가 둘이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삼성가에서 인제 드러나는 바람에 심하게 이 삼성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든지 이런 집안들하고 갈등을 갖게 됐고요. 이 갈등 중에 어 이 남자아이가 좀 그랬는 것 같아요. 아니 이왕 그렇게 되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그거를. 남자아이가 먼저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먼저 포기해 버리고 남자아이가 또 포기하고 나는데 곧바로 남자아이가 애인이 생겨 버렸어요. 이러면서 인제 심한 우울증에 인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혼자 있는 데다가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미국까지 지금 이렇게 어 쫓겨오다시피 했는 중에 애인은 그렇게 떠나고 자기는 혼자서 그렇게 했고 애인은 자기가 사귀는 남자아이는 다른 애인이 벌써 생겼다 그러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참 젊은이들이 26살 나이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 참 젊은 아이로서 '그 순간을 어떻게 못 넘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남자아이는 27살이라고 합니다. '참 남자아이가 어리석었다.' 왜인가 하면 그 정도 그렇게 되시면 끝까지 밀어붙여 버려야죠. 그러면 절대 아시다시피 그 아이를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병철 회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참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견뎌내는가 이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게 지켜봤어요. 특히 인제 그 미국에서 끝나고 장례 끝나고 들어올 때에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고 그럴 때에 그 표정과 전에 구복수님 얘기하셨죠. 돌부처라고. 그 돌부처 같은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참 저분이 내공이 대단하다. 입장을 바꿔서 나 같았으면은 저런 표정과 저런 자세로 공항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의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내공이 든든한 사람이죠.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렇게 어 돌부처처럼 공항에 들어오는 거 또 카메라가 또 그걸 탁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참 예 그 이후에도 경영 일선에서 나름대로의 이 그 어려움을 어 속으로 꿀꺽 삼키면서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인제 돌아가시는 일 별세하는 일로 갔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일들 가운데에 가장 또 삼성을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승계다 이 얘기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다. 그러니까 이재용에게 넘어간 거에 대해서 불법이다. 요런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달라붙어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세금을 적게 내고 승계가 가능하다는 걸 만들어 내서 그렇게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 앞에 뭐를 빠뜨려 버렸는가 하면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징벌적 상속세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게 되면 다 돌맞게 되거든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떠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나름대로의 이러다가는 승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온 겁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 이건 뭡니까 이재용 회장이 재판받아야 되고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있고요. 아직도 해결 안 됐다는 건 특히 미국의 엘리엇 사모펀드죠. 엘리엇 사모펀드에게 지난 한 달 이전에 1,389억을 배상하라. 영감 승계 과정 속에서의 주식을 이렇게 늘어뜨린다 할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손해봤다. 엘리엇이라는 사모펀드가 삼성에 투자했는 게 손해봤다. 이러면서 소송을 걸게 된 거죠. 박근혜 정권 때부터 소송을 걸어가지고 계속 재판을 해왔고요. 이제 국제 그쪽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듯 아직까지도 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같이 길고 길게 밑에 깔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정서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좌우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공은 99%의 공이 있더라도요. 1%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다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99%는 엄청난 공을 했는데 1% 그거를 인제 끄잡아내서 침소봉대한다나요? 예. 이렇게 키워 가지고 불법을 했다 뭐 했댔다.
사실은 예 구복수님도 인제 그 얘기는 러시아에 20년 전에 갔더니 곳곳에 삼성 선전 광고를 보니 "얼마나 뿌듯했는지요."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맞아요. 어 참 그렇게 우리가 실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삼성이라는 이 정도의 한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복잡한 국제 정서 속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랄까 큰 소리 친다 할까?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번 때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있어 가지고 세계 최대 그러니까 반도체 D램의 70%를 우리나라가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장 장악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다가 특히 요번에 올해 들어와서 올 1월 달부터 AI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죠. AI에 대해 가지고 AI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챗GPT라는 이거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1 년에 쓰는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전기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우리나라가 더 싸긴 한데 그 미국의 싼 전기료도 자그마치 1 년에 그 컴퓨터 하나 돌리는 데 드는 전기료만 우리 돈으로 1 조가 듭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무지 '어떤 컴퓨터가 들었길래 그렇게 큰 돈을 쓸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반도체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D램은 SK 하이닉스, 삼성 두 군데서 내고 있죠. 다른 데는 아무 데도 못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D램이 이같이 AI에서 빨리빨리 처리된 거를 D램에서 처리해 주지 못하면은 이 AI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엔진이 있는데 이쪽 바퀴가 너무 형편없어. 이쪽 엔진에서 한 뭐랄까 동력을 이쪽 바퀴로 너무 전달을 못해. 이 꼴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잘 되려면 좋은 엔진을 갖고 있는 건 못지않게 좋은 바퀴 또는 좋은 동력 전달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AI라는 거를 하는 GPU를 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 안 쓰려다 보니까 자꾸 말이 자꾸 있는데 AI가 하는 GPU라는 우리가 두뇌 같은 형태를 하는 GPU가 막 처리를 해 주는 거를 이 D램이 받아 가지고 D램이 받아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아무리 GPU가 좋은 걸 쓰더라도 이 GPU가 한 거를 처리를 못 해 주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칩을 만드는 HBM이라는 칩을 만드는 이 칩이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같은 AI가 너무너무 많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챗GPT 하나만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쓰이는 거 한번 볼게요. 인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를 볼게요. AI 같은 경우에 전쟁을 할 때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전쟁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얘들이 우크라이나군인지 또는 아니면 소련군인지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AI 컴퓨터가 판단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쫙 신호를 거기에서 움직이는 신호를 봐 가지고 거기에서 얘들이 적군인지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인지 구분하는 거는 AI 컴퓨터가 다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되어진 정보를 어떻게 주는가 하면은 지금 준다고 미국이 정보를 준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죠.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런 정보를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비록 약한 소련에 비하면은 형편없는 군사적으로 형편없죠. 그런데 지지 않고 저렇게 자꾸 견뎌내는 아주 고급 정보를 여기서 다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가서 군 장성들 여럿껏 표적 사살로 죽였죠. 소련의 장군들이 3사람이에요. 제가 기억해 보면 3사람이네요. 3사람이 야전에 나가 가지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죽는 게 그거는 극비거든요.
군 장성이 어디를 간다라는 건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밝혀냈느냐.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자체의 정보력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미국이 그 정보력을 다 준 거죠. 주니까 그거를 받아 가지고 인제 전투를 해 나가고 이러는 건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쟁은 정보화 전쟁입니다. 정보화 전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로봇이 우리 아군 로봇인지 적군 로봇인지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쟤를 총을 쏴야 될지 안 그러면은 그냥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것들 순간순간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AI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AI가 어떻게 되나요? 아주 빠르게 판단을 해내야 되겠죠. 뭐 1시간 후에 판단은 어느새 뭐 끝나 버리겠죠. 순간순간 판단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 전투를 해 놨는데 판단한다는 게 어떻게 되나요? 그런 식으로 빠른 고성능의 AI가 들어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뿐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안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은 AI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그 D램을 우리나라 2 군데만 100% 공급한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가면 갈수록 많이 쓰이는 게 AI인데 삼성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15번에 걸쳐서 이제 삼성과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초격차라는 것. 어떻게 삼성은 초격차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먼저 해내고 또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 현장에 적용시켜서 현장에서 이루어냈는가. 세계 어느 누구도 이 같은 걸 이루어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보자라는 생각에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볼게요. 오늘 저녁에 이건희 회장님의 그 어두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참 험난하고 힘든 거를 견뎌냈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점을 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오늘날 삼성이 마침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삼성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저녁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